나 죽은 거야. 고독사.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내 몸을 쓸어봅니다. 아, 오늘도 무사히. 혹시 저처럼 외로움에 지쳐서 죽을 것 같았던 적 계신가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왕따가 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혼자서 외로움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는 매일 밤 죽을 것 같은 나날을 보내던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낡은 사진과 함께 바뀌게 된 제 노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들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환하게 웃을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시면 댓글로 공감이라고 남겨주세요. 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의 용기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꿈을 꿉니다. 차가운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고독사. 정말 내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닐까? 문득 제 주위를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절에 전화 한 통도 없이 말이죠. 외로움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나 자신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40년 지기 친구들이 항상 저의 옆에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40년 지기 친구를 잃고 외롭게 살아가다가 매일 밤 죽음을 경험하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된 걸 지금부터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저의 이름은 은영이입니다. 올해 나이는 74시고요. 하지만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안녕하세요 정도만 건넬 뿐 내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슈퍼마켓 계산대 앞에서도 동네 병원 대기실에서도 나는 그저 어머님 혹은 고객님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락방 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던 순간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골판지 상자 안에는 40년 전의 편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연필로 삐뚤삐뚤 쓴 글씨, 형광펜으로 밑줄 친 문장들, 그리고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세 사람, 나, 경민, 민지가 해변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상자 맨 아래 작은 메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민에게 들려주지 못한 말, 내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메모를 쓴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쓰고 싶었지만 차마 쓰지 못했던 그 감정만 어렴풋이 기억날 뿐이었습니다. 다락방 특유의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고 그 냄새가 시간의 문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경민과의 마지막 통화, 민지의 난처한 표정, 그리고 내가 끊어버린 우정의 실타래가 한꺼번에 되살아났으니까요. 나는 상자를 꼭 껴안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창밖으론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고 74세 오후는 그렇게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시끄러웠습니다. 내 안의 맥박이 막 다시 뛰기 시작하며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저는 편지 더미를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1999년 봄 경민이 보낸 첫 번째 편지. 은영아,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부장이 됐다니까. 내 아들은 어때? 아직도 그 회사에 다니니? 당시엔 그저 자랑스러운 친구의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축하한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편지 귀퉁이에 희미하게 남은 연필 자국을 보니 내가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축하해, 경민아. 정말 대단하다. 그 짧은 문장 뒤에 감춰진 건 무엇이었을까? 나는 소파에 기대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살아났습니다. 경민과 민지 그리고 나 셋이 자주 가던 찻집에서 만난 날이었어요. 경민은 아들 이야기를 1시간 넘게 했습니다. 승진 축하 선물로 뭘 사줄지,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손주들이 할아버지 자랑을 어떻게 했는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죠. 나는 찻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은영이 내 아들은 요즘 어때? 경민이 물었을 때 나는 그냥 잘 지내지 뭐라고만 답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은 그 무렵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돌았고 아들은 매일 밤 늦게 들어와 한숨만 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민의 이야기 속에서 내 현실은 초라해 보였으니까요. 비교는 언제나 누군가를 작게 만든다. 라는 글이 문득 지금 와서 떠올랐습니다. 경민은 아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나에겐 비교의 잣대가 되었고 나는 스스로를 초라한 사람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경민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한 장을 더 펼쳐보니 또 경민의 편지였어요. 2001년 여름 경민의 두 번째 편지. 은영아, 요즘 연락이 뜸하네. 바쁜가 봐. 우리 손주가 이번에 영재원에 합격했어. 내 손주는 몇 살이더라? 나는 그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론 겨울 해가 완전히 저물고 있습니다. 나는 무릎 위에 편지를 올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비교와 자랑. 그것이 우리 관계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세 번째 편지를 펼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03년 가을, 이번엔 민지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영아, 어제 경민이한테 전화 왔었어. 내가 요즘 경민이를 피한다고 하더라. 무슨 일 있니? 경민이가 많이 속상해 하던데. 민지, 우리 셋 중 가장 중립적이었던 사람. 언제나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던 사람. 하지만 그날 민지의 말 속에서 나는 미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나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03년 그 가을날의 통화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민지야, 경민이가 뭐라고 했어? 응? 아,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요즘 바쁜가 봐. 그랬어. 그게 다야. 응.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엔 뭔가 숨기는 듯한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경민은 민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은영이가 요즘 좀 이상해. 나만 피하는 것 같아.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민지야, 내가 한번 물어봐줘. 경민의 말은 순수한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지를 통해 전해진 그 말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뒷담화. 그것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악의가 없어도 전달 과정에서 왜곡되고 오해가 쌓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때 민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나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고 경민이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야? 네가 전화기야. 민지는 당황해했습니다. 은영아, 나는 그냥 내가 괜찮은지 궁금해서. 궁금하면 내 입으로 물어봐야지. 왜 경민이 말을 대신 전하는 거야?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민지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그저 두 친구 사이를 걱정했을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당시의 나는 이미 경민에 대한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민지의 선임마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민지의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조심스러움이 묻어났고요. 은영아, 내가 화났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나는 정말 널 걱정했을 뿐이야. 우리 셋이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 나는 그 편지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억 뒷담화. 그것이 신뢰의 두 번째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네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2005년 겨울 경민의 편지. 은영아, 오늘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대. 나 너무 무서워.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있어. 내가 들어줄 수 있을까? 당시 나는 그 편지를 받고 머뭇거렸습니다. 경민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하지만 내 안엔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교와 자랑, 뒷담화, 그 기억들이 나를 주저하게 만들었죠. 결국 나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은영아, 경민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남편 건강 때문에. 은영이 내가 한번 연락해 줄 수 있어? 왜 나한테? 너희 둘이 오랜 친구잖아.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경민이한테 민지 네가 있잖아. 내가 들어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사실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민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내가 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경민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을 때만 연락하고 힘들 때만 기대고 그러다 또 자랑할 일 생기면 비교하고 그런 관계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나 역시 경민을 그렇게 대하고 있었으면서 말이죠. 내가 필요할 때만 받아주고 내가 불편할 땐 외면하고 편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것도 괴롭지만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더 괴로운 일입니다. 지금은 압니다. 친구란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사람이지 일방적으로 쏟아내거나 받아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세 번째 기억. 감정의 쓰레기통. 그것이 우정의 세 번째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날 나는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2008년 봄 경민의 마지막 편지. 은영아, 오랜만이야. 내가 나를 피하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너무 내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 미안해. 하지만 은영아, 너도 좀 변해야 할 것 같아. 너무 혼자 있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람들 만나. 그래야 기분도 나아질 거야. 나는 그 편지를 읽고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너도 좀 변해야 할 것 같아.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경민은 조언하고 싶었을 거예요. 친구로서 내가 더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지만 나에겐 그 조언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거야? 당시 나는 실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했고, 아이들은 독립해서 집을 떠났고, 나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게 경민의 조언은 내 인생을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나는 경민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민아, 나한테 조언하지 마. 나는 내 조언이 필요 없어. 은영아, 나는 그냥이 아니야. 넌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잖아. 내 인생이 정답이고 내 인생은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됐어. 이제 연락하지 마.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0년. 우리는 그렇게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펼쳐보니 찢어진 부분이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누가 붙인 걸까? 아, 나였습니다. 당시 화가 나서 찢었지만 다음 날 아침 후회가 밀려왔고 나는 조용히 테이프로 편지를 이어 붙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다시 걸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기억. 조언이라는 이름의 칼. 그것이 우정의 마지막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째 나는 편지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상자 안엔 5번째 물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 펼쳐보니 내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4가지 수칙. 1. 듣기.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듣기. 2. 직접 말하기. 제3자를 통하지 말고 직접 전하기. 3. 경계 존중하기. 상대의 감정에 함부로 침입하지 말기. 4. 조언 멈추기.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하지 말기. 나는 이 수칙을 언제 썼을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 2008년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경민과 연락을 끊은 지 2년쯤 지난 후 나는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나에게 관계 회복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그 내용을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수칙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민에게 다시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74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커다란 후회가 밀려오며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동안에 놓쳐버린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겠다는 듯이 나는 수첩에 적힌 행동을 되새겼어요. 첫 번째 수칙. 듣기.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경민의 목소리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승진했어. 당시 나는 그 말을 내 아들은 내 아들보다 낫다는 비교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경민은 그저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은영아, 내 아들은 어때? 그 질문도 비교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 안의 열등감과 불안이 경민의 말을 왜곡했습니다. 듣기란 상대의 말을 내 감정의 필터로 걸러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수첩에 적힌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나는 다시 듣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깨닫습니다. 회복의 수칙,
두 번째, 직접 말하기. 이틀 뒤 나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한참 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나, 은영이야. 침묵. 은영아? 정말 은영이야? 응, 오랜만이야.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영아, 나 너한테 정말 미안했어. 그때 내가 경민이 말을 너한테 전한 거 정말 잘못했어. 아니야, 민지야. 잘못한 건 나야. 너한테 화낸 것도, 연락 끊은 것도.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민지야, 나 묻고 싶은 게 있어. 경민이는 어떻게 지내? 민지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영아, 경민이는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 치매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 한 3년 전부터 증상이 시작됐어. 지금은 가족들 얼굴도 잘 못 알아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영아, 경민이가 요양병원 들어가기 전에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은영이한테 연락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난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후회가 쏟아졌어요. 진작 연락할 걸, 진작 전화할 걸,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민지야, 나도 연락하고 싶었어.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 은영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경민이 만나러 가자. 두 번째 수칙. 직접 말하기. 나는 20년 동안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민에게도 민지에게도 이제는 직접 말해야 합니다. 일주일 후 나는 민지와 함께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경민이가 날 기억할까? 모르겠어. 요즘은 오래된 기억은 더 잘 떠올리더라. 혹시 너를 알아볼 수도 있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작은 할머니, 경민이었습니다. 20년 전의 경민은 키가 크고 당당했습니다. 항상 환하게 웃었고 목소리도 컸죠. 하지만 지금 내 앞에 경민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순간 울컥하면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다시 병실을 뛰쳐나왔어요. 은영아, 민지가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민지야, 나 어떡하니? 우리 경민이 어떡하니?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저는 다시 용기 내어 경민이에게 다가갔어요. 경민아, 내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경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 은영이야. 기억나? 경민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은영, 은영이, 그리고 갑자기 눈이 커졌어요. 은영이, 우리 은영이. 경민이 내 손을 잡습니다. 은영아, 어디 갔었어? 왜 이제 와? 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경민아, 내가 늦었어. 경민이 내 손을 꼭 쥐어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왔잖아.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수칙. 경계 존중하기. 나는 20년 전 경민의 감정에 함부로 침입했습니다. 경민이 기쁨을 나누려 할 때 나는 그것을 비교로 받아들이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민의 희미한 눈빛 속에서
나는 그 기쁨의 순수함을 봅니다. 경민은 나를 이기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와 함께 기뻐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경민아, 내 아들 승진했을 때 내가 정말 축하했어야 했는데, 나 그때 마음이 좁았어. 경민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들, 우리 아들, 뭐 했더라? 경민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기억하니까요. 병실을 나와 민지와 나는 요양병원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있었습니다. 은영아, 경민이 너 알아봐서 다행이야. 응. 나도 정말 다행이야.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었어요. 은영아,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웠어. 혼자였어. 너희들 생각 많이 했어. 나도 그랬어. 우리는 또 한참 침묵했습니다. 은영아, 하나만 물어봐도 돼? 응. 왜 그때 우리한테 연락 끊었어? 정말 궁금했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지야, 나 그때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게 싫었어. 경민이 자랑할 때마다 나는 초라해졌어. 그게 싫었어. 그래서 도망쳤어. 민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은영아, 그런 거였구나. 나는 내가 우리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아니야. 싫어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싫었어. 네 번째 수칙. 조언 멈추기. 나는 민지에게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도 나에게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은영아, 앞으로 자주 만나자. 우리 셋이 경민이도 데리고. 그래, 민지야. 자주 만나자. 한 달 후, 나는 혼자 해변에 갔습니다. 40년 전, 우리 셋이 함께 찍었던 사진 속 그 해변. 파도 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민의 번호는 여전히 내 연락처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그 번호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사가 받았습니다. 경민 어르신이시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경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경민아, 나 은영이야. 은영이? 우리 은영이? 응, 나야. 은영아, 어디야? 나 지금 해변에 있어. 우리 셋이 예전에 같이 갔던 그 해변. 아, 거기? 좋았지. 경민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경민아,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왜? 내가 나한테 관심 가져줘서, 내가 나를 기억해줘서. 경민이 작게 웃었다. 은영아, 나도 너한테 미안해. 왜? 잘 모르겠어. 근데 미안한 것 같아. 나는 그때 펑펑 울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경민의 숨소리가 뒤섞여 들립니다. 경민아, 우리 다시 친구하자. 응, 우리 친구야.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변의 바람이 내 귀에 속삭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살릴 것인가? 나는 오래된 분노와 열등감을 바다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우정을, 용서를 다시 살리기로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상자 안의 편지들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편지들은 상처의 기록이 아니라 회복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민에게 돌려주지 못한 말, 그 메모지를 꺼내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경민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할게. 나는 내가 자랑스러웠어. 내 기쁨이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기뻐할 수 있는 게 부러웠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 미안해. 너는 여전히 내 친구야. 메모지를 접어 새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음 주 민지와 함께 요양병원에 갈 때 전해주기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우리 집에 놀러를 왔습니다. 은영아,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민지와 나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지야, 나 너한테도 미안한 게 있어. 뭔데? 그때 너한테 화낸 거, 넌 아무 잘못 없었는데. 민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됐어. 은영아, 나도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어. 아니야. 넌 두 친구 사이를 걱정했을 뿐이야. 내가 예민했던 거야. 우리는 또 한참 차를 마셨습니다. 은영아, 우리 이제 어떻게 지낼까? 자주 만나자. 셋이. 경민이도 데리고. 좋아.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자. 우리만의 시간. 좋아. 그날 오후 민지와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며 웃었습니다. 40년 전의 우리, 30대의 우리, 그리고 지금 70대의 우리. 시간은 흘렀지만 우정은 여전히 가능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민지와 나는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경민은 창가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어요. 경민아. 경민이 환하게 웃으며 돌아보았습니다. 은영이, 민지, 오늘은 우리를 또렷하게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경민아, 우리 선물 가져왔어. 민지가 작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아무 날도 아니야. 그냥 우리 셋이 만난 날. 우리는 병실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경민은 가끔 기억이 끊겼지만 우리는 천천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은영아, 너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응. 기억나. 30살 때 동네 문화센터에서. 맞아. 그때 우리 뭐 배웠더라? 서예. 아, 맞다. 서해. 경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영아, 너 글씨 진짜 못 썼잖아. 경민아, 너도 못 썼어. 민지만 잘 썼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20년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4가지 수칙을 매일 실천했습니다. 첫째, 듣기. 민지가 손주 자랑을 할 때 나는 비교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민지야, 손주가 정말 똑똑하구나. 축하해. 진심이었습니다. 둘째, 직접 말하기.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제3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말했습니다. 민지야, 오늘 내 말이 조금 서운했어. 나한테 직접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민지는 고마워하더라고요. 은영아, 말해줘서 고마워. 나 몰랐어. 셋째, 존중하기. 경민이 힘든 날에도 나는 함부로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경민아, 오늘 힘들어 보여. 내가 옆에 있어 줄까? 경민이 고개를 끄덕이면 나는 그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넷째, 조언 멈추기. 민지가 건강 문제로 고민할 때 나는 함부로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내 선택을 존중해. 내가 결정한 거면 나는 응원할게. 민지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은영아, 내가 있어서 든든해. 5번째 기억. 지금, 이 순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화요일, 민지와 나는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민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경민이 낯선 눈빛으로 물었어요. 민지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은영아. 오늘은 기억 못하는 날이야. 나는 경민 앞에 앉았습니다. 경민아, 나 은영이야. 내 친구. 경민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친구. 그리고 갑자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친구면 좋은 사람이겠네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응, 경민아. 우리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날도 경민 옆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민이 우리를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우리는 경민을 기억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상자를 열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4가지 수칙.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5번째 수칙. 기억하기. 상대가 나를 잊어도 나는 상대를 기억한다. 그것이 우정이다. 창밖으론 따스한 봄날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74집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제 있습니다. 민지가 부르고 경민이 부릅니다. 비록 경민이 가끔 잊어버려도 민지와 나는 기억합니다. 5가지 작은 기억. 비교와 자랑, 뒷담화, 감정의 쓰레기통, 조언의 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기억들이 내일의 용기를 끌어올립니다. 오래 묵은 감정을 한 끗 차이로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살렸는가? 나는 분노를 버렸다. 나는 우정을 살렸다. 다락방의 냄새와 편지의 글자들이 내 앞에 모여듭니다. 해변의 바람이 내 귀에 속삭입니다. 노년의 우정은 여전히 가능하다. 소통의 규칙이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다. 경민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펼친 그 순간 내 안의 오래된 맥박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내일도 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한 감사합니다.